철비검 6년 혹독한 겨울, 오논강 쿠릴타이에서 태무진이 몽골 부족들에 의해 칭기즈칸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합궁이나 군대의 준마가 아니라 중세 세계를 재편할 심리전의 복잡한 그물망이 될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고대 중국의 전략가 손무가 최고의 지혜는 싸우지 않고 적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썼듯이 칭기즈칸은 그의 정복 활동 내내 이 원칙을 구현했다. 데칸의 군사적 천재성은 전장을 훨씬 넘어섰고 두려움과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태평양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작은 부족의 지도자에서 역사상 가장 큰 연속적인 육지 제국의 설계자로 변모한 것은 군사적 기량과 심리적 조작을 결합하여 몽골 부족들을 통일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어린 시절의 피해 형제인 자무카와 같은 라이벌 부족장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몽골 군대의 명성은 실크로드를 가로지르는 그림자처럼 그들보다 앞서 퍼져나갔다. 1219년 칭기즈칸이 호라즘 제국을 상대로 원정을 시작했을 때 몽골군은 이미 고의적인 공포 조성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예를 들어 베이징과 같은 도시들을 포위한 후 그들은 고의적으로 난민들이 도망치도록 허용했고, 이들은 도시 파괴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퍼뜨렸다. 칸은 정복된 도시의 생존자들이 전례 없는 황폐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도망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했다. 이 전략은 특히 부하라 포위 공격 때 효과적이었는데 3만 명의 방어군이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의 즉시 항복했다. 도시의 함락 이후에는 위대한 도서관의 체계적인 파괴와 학자들의 처형이 뒤따랐고, 이는 학문의 중심지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대 연대기 작가 주바이니는 칭기즈칸이 도시의 데모스크에 들어설 때의 말을 기록했다. 나는 신의 징벌이다. 만약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은 나 같은 징벌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야무얌 시스템으로 알려진 칸의 첩보원 및 정보원 네트워크는 중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였다고 할 수 있다. 1021년 사마르칸트 공격 이전에 몽골 요원들은 군대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실제로는 10만 명의 전사를 거의 넘지 않았다. 이 네트워크는 수천 마일에 걸쳐 있었고 20, 30마일마다 중계소가 배치되어 정보와 허위 정보가 하루 200마일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군사 정찰병뿐만 아니라 상인, 외교관, 종교, 인사들도 활용했다. 주목할 만한 첩보원 중 한 명은 점성술사로 위장하여 중국 도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거란족 고문 야율 초제였다. 유명한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는 나중에 그의 여행기에서 이 네트워크를 묘사하면서 20만 마리 이상의 말과 수만 명의 인력을 고용했다고 언급했다. 몽골 상징주의의 심리적 영향은 공포의 새로운 정점에 달했다. 우르겐치 정복 후 칭기즈칸은 패배한 전사 24천 명의 해골로 피라미드를 건설하라고 명령했다. 비슷한 전시물은 니샤푸르와 메르브 외곽에도 세워졌는데, 이곳에서는 70만에서 13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니샤푸르의 파괴는 특히 잔인했는데 그곳은 포위 공격 중에 화살에 맞아 죽은 칭기즈칸의 사위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칸에 따른 고양이와 개를 포함하여 도시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고 요청했다. 몽골군은 종종 특정한 표식을 남겼다. 땅에 박힌 3개의 화살은 임박한 공격을 의미했고, 부러진 화살은 저항 없이 항복한 자들에게 대한 자비를 나타냈다. 어떤 경우에는 선발대가 말을 타고 가서 고삐를 피로 붉게 칠하여 임박한 파멸의 불길한 상징을 만들기도 했다. 칸의 동맹 접근 방식은 동맹국과 적 모두를 끊임없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자비한 실용주의를 보여주었다. 탕구투족의 운명은 극명한 예시이다. 몽골 제국 초기 확장에서 충실한 동맹국으로 봉사했지만 1227년 칭기즈칸이 그들이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의심했을 때 완전히 전멸당했다. 탕구투족에 대한 전역은 너무나 철저해서 그들의 문자 언어와 문화는 역사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여진족의 금나라 또한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초기 협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21년에서 1234년 사이에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 전역 동안 몽골군은 포로로 잡은 금나라 병사들에게 저항의 무익함을 묘사하는 편지를 가족에게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심리전을 펼쳤다.
한 아랍 역사가 이 시기에 나타난 격언을 기록했다.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희생자이다. 적의 영토 내에서 칭기즈칸은 기존의 긴장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금나라에 대한 원정 중 그는 중국 장수들에게 자신의 군대 내에서 권력 있는 지위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통치자들에게서 성공적으로 등을 돌리게 했다. 그런 장수 중 한 명인 사네샤는 몽골군으로 망명하여 1234년 카이펑 함락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적 장교를 몽골군에 편입시키는 관행은 너무나 흔해져서 1230년경에는 몽골군 지휘관의 거의 3분의 1이 전직 적군이었다. 칸은 종종 적 지휘관들에게 배신에 대한 대가로 부와 지위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보내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시기에 한 중국 속담은 경고한다. 몽골의 칼은 두 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적을 베고 다른 하나는 친구를 벤다. 몽골군의 전술적 기만은 그들의 유명한 위장 후퇴 전략에서 정점에 달했다. 갈카강 전투에서 칭기즈칸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인 수부타이는 9일 동안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며 러시아군을 파괴적인 함정으로 유인했다. 영광에 목말라 추격하던 러시아 공작들은 대형을 무너뜨렸고 체계적으로 전멸당했다. 이와 동일한 전술은 레그니차 전투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 기사들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 전략의 효과는 너무나 유명하여 중세 연대기 작가 매튜 파리스는 이렇게 썼다. 그들은 정복하기 위해 도망치고 그들이 도망칠 때 아무도 그들을 피할 수 없다. 1221년 봄,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포위 공격 동안 몽골군은 심리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칭기즈칸의 손자 무투칸이 사망하자 칸은 도시의 파괴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곳은 마알리, 즉 슬픔의 도시로 개명되었고 여러 세대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남았다. 파괴가 너무나 완전하여 지역 전설에 따르면 그 땅은 100년 동안 독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디는 황폐함에 돌들조차 울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계산된 공포, 허위 정보, 배신의 전략을 통해 칭기즈칸은 1227년 사망할 무렵 12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심리전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그의 군대가 그 먼 곳까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나와 같은 멀리 떨어진 도시들조차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전율했다. 아랍 역사가 이븐 알-아티르는 그의 연대기에서 그 황폐함을 포착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수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쓰는 것을 미루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세상이 이러한 재앙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옳을 것이다. 끓는 가마솥부터 녹아내린 응가지, 칭기즈칸의 형벌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것 중 일부였다. 몽골 제국의 급부상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정도로 혹독한 형벌 체계가 나타났다. 중국 철학자 노자가 힘으로 남을 통제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듯이 칭기즈칸은 이 지혜를 거스르는 듯 보였고 두려움과 잔혹한 정의가 통치의 초석이 되는 제국을 건설했다. 대칸의 규율과 처벌 접근 방식은 단순히 응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가 이제껏 본 가장 큰 연속적인 육지 제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계산된 권력의 도구였으며 한국에서 동유럽까지 뻗어 있었다.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1000개겜6년경 제정된 칭기즈칸의 법전인 야사는 자신의 군대 내에서 시작된 잔혹한 형벌 체계를 법전화했다. 이 법전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흐르는 물에 소변을 보는 행위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36가지의 특정 사형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에 따르면 이 법전은 전투에서 전우를 벌인 전사들에게 사형을 명했다. 1214년에 특히 소름 끼치는 한 기록은 중도 포위 공격에서 3명의 탈영병이 공개적으로 허리에서 몸이 두 동강 나는 형벌로 처형된 방법을 묘사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몸을 허리에서 가른 형벌이었다. 유명한 지휘관 제베는 전투에서 칭기즈칸의 말을 죽인 후 이 잠재적인 운명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데 뛰어난 용기를 보여준 후 목숨을 건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충성은 단순히 기대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를 통해 강요되었다. 칸의 첩보원과 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특히 가혹했다. 1219년 호라즘 제국에 대한 원정 동안 붙잡힌 첩보원들은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일부는 얼굴에 꿀이 부어져 곤충을 유인하는 동안 갈증으로 죽도록 내버려졌다. 동시대 중국 연대기에 따르면 칭기즈 칸은 한때 반역자의 죽음은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킨다. 하나의 배신을 끝내고 1000개의 배신을 막는다고 선포했다. 무슬림 역사가 알나사위는 가장 용감한 전사들조차 몽골의 정의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전율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공개 처형은 국가 권력의 정교한 장관이 되었다. 1120년 부하라 함락 후 초기에 저항했던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은 중앙 광장에 모였다. 칸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상징적인 처벌로 그들의 눈과 귀에 녹은 은을 붓는 방식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 관행은 나중에 사마르칸트에서도 반복되었는데 특히 부유한 범죄자들에게는 은 대신 금이 사용되었다. 아랍 역사가 이븐 알라티르는 비명소리가 도시 전역에 들렸고 이 장관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했다. 1221년 발흐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포위 공격 동안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고 그들의 몸은 양쪽에서 화살에 꿰뚫렸다. 페르시아 시인 사아디 시라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강자의 자비는 약자의 정의보다 훨씬 낫다고 썼다. 칸의 저항 진압 방식은 파괴의 7단계로 알려진 체계적인 패턴을 따랐다. 메르부 씨가 칭기즈 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 칸에게 항복했을 때 약 70만 명의 인구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다. 장인과 기술자들은 몽골로 강제 이주를 위해 분리되었고 나머지 인구는 몇 주에 걸쳐 체계적으로 처형되었다. 희생자들은 직업, 연령, 성별로 나뉘었고 병사들은 하루에 최대 10만 명을 살해했다. 페르시아 연대기에 따르면 도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려둔 400명만이 살아남았다. 이 생존자들 중에는 수학자 알카라지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나는 죽음이 1000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각 얼굴은 마지막 얼굴보다 더 끔찍했다고 썼다. 정복당한 주민들은 잔혹한 보복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았다. 1227년 오늘날의 베이징 근처 최근 정복된 금나라 영토에서 작은 봉기가 일어났을 때 징기스칸은 반란군들을 대형 가마솥에 넣어 산채로 끓여 죽이도록 명령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동시대 연대기 작가 샤오홍 이쇼홍은 이 처벌이 너무나 두려워져서 큰 솥만 봐도 사람들이 떨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카이펑시에서는 한 가족이 무기를 비축하다가 발각되자 이웃 전체가 처형되었다. 송나라 관리 자오공은 몽골인들이 공포의 산술 Arithmetic of Terror을 통해 평화를 창조했다고 언급했다. 집단 처벌의 개념은 몽골 통제의 핵심이었으며 구족 멸족 9 exterminations의 원칙, 즉 범죄자 가족의 9세대를 죽이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한 공동체에서 한 가구가 저항의 조짐을 보이면 공동체 전체가 전멸에 직면했다. 마을 전체가 전멸에 직면할 수 있었다. 1232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계곡에서는 한 가족이 도망자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자 8,000명의 주민이 사는 마을 전체가 집단 매장지에서 산채로 묻혔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딘은 묻힌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인해 땅이 사흘 동안 움직였다고 기록했다. 몽골 병사들은 흙이 더 빨리 가라앉도록 땅에 물을 부었고 이는 비명의 계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징벌적 원정은 몽골 통치의 특히 무서운 측면이었으며 아랍 연대기 작가들은 이를 대공포 The Great Terror라고 불렀다. 1219년 헤라투시가 몽골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자 징기스칸의 후계자인 오고타이 칸은 장군 차칸에게 5만 명의 병력을 보내어 그 도시를 본보기로 삼게 했다. 이 작전은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모든 건물은 벽돌 하나하나 해체되었고 관계시설은 파괴되었으며 주변 농지는 소금으로 황폐화되었다. 2,000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했던 도시의 대도서관은 불에 탔고 그 재는 하리강에 버려졌다. 연대기들은 인구가 거의 100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시사한다. 페르시아 학자 엘주바이니는 몽골인들이 학식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먹게 했다고 썼다.
몽골인들은 오고타이 칸 시대에 편찬된 처벌의 책 The Book of Punishments에 상세히 기록된 대로 고통과 심리적 영향을 모두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고문 및 처형 방법을 개발했다. 온기로 인한 죽음, Death by Warmth은 희생자들을 신선한 동물 가죽으로 싸는 방식이었는데 가죽이 마르면서 수축하여 안에 있는 사람을 천천히 으깨었다. 이 방법은 특히 유명한 장군 푸 숭링, 피유 송링을 포함한 붙잡힌 송나라 관리들에게 사용되었다. 또 다른 기술은 죄수들을 구부러진 어린 나무들 사이에 묶어두었다가 나무를 놓으면 몸이 찢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녹색 죽음, The Green Death이라고 불렸으며 특히 맹렬하게 저항했던 군 지휘관들을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중국 학자 웨이슈는 죽음을 다루는 그들의 창의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그들의 창의성을 능가했다고 관찰했다. 징기스칸의 처벌 시스템은 정의는 혈통을 가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왕실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었다. 1108년 그의 형제 카사르 퀴에이사르가 자신을 음모했다고 의심받았을 때 칸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일시적으로 투옥시켰으며 이는 누구도 그의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1220년 그의 아들 조치는 메르키드족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일시적으로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더욱 극적으로는 1226년 징기스칸은 그의 누이 트진 티우진이 스파이를 숨겨준 혐의로 고발되자 그녀의 가족 전체를 처형했다. 몽골 비사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내가 금한 곳에는 바람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원나라 기록에 따르면 가족 처형 시 칸은 옛 몽골 속담인 불충한 가족보다는 가족이 없는 것이 낫다는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의 집행은 종종 죽음의 단계, The Steps of Death라고 알려진 복잡한 의례를 따르며 의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처형 전에 샤먼들은 최대 사흘 동안 정교한 의식을 거행하여 처벌의 영적인 차원을 더했다. 희생자들은 종종 처형 전에 칸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북쪽을 향해 9번 절하도록 강요되었다. 이 관행은 징기스칸 사망 직전 탕구트 통치자들에 대한 처벌 동안 기록되었는데 이때 서하의 왕실 가족 전체가 최하위부터 최고위까지 그들의 지위에 따라 7일 동안 처형되었다. 최고 샤먼 퀘코에치 케이어커츠는 의식적인 춤과 주문을 수행했으며 처형된 자들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칸을 섬길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 대사 자오공은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질서정연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처벌의 심리전적 측면은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1221년 우르겐치 공성전 동안 징기스칸은 도시 방어자들이 완전히 볼 수 있는 곳에 거대한 나무 단상을 건설하여 처형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했다. 심판의 무대 The Stage of Judgment라고 불린 이 단상은 한 번에 최대 100명의 희생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죄수들은 차례로 처형되었고 새로운 각 집단은 그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피와 살점을 치우도록 강요되었다. 아랍 역사가 이븐 아이븐 알나피스는 그 광경이 사람들을 미치게 했고 여성들은 아이들이 몽골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성벽에서 던져버렸다고 썼다. 그 단상은 몽골 정의의 상징으로 수십 년 동안 서 있었다. 처벌의 집행은 종종 복잡한 물류와 계획을 포함했다. 야사키라고 알려진 특수부대는 처형 기술과 고문 방법에 특화된 훈련을 받았다. 약 1,000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주력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검은색 가죽 갑옷과 붉은 얼굴 페인트로 구별되었다. 1223년 러시아 공국들에 대한 원정 동안 야사키는 수백 명의 희생자를 동시에 으깰 수 있도록 무너뜨릴 수 있는 대형 나무 단상을 사용하는 등 새로운 대량 처형 방법을 개발했다. 노브고로드 러시아 연대기 The Russian Chronicle of Novgorod는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인간 형태의 악마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처벌의 효과는 역사가 스티븐 PAOW가 공포를 통한 평화라고 명명한 독특한 형태의 사회 통제를 만들어냈다. 도시들은 몽골 군대의 접근 소식만 듣고도 종종 항복했다. 1231년
고려 왕국은 저항자들의 운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 아랍 지리학자 야쿠트 알하마위는 몽골인들이 사랑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공포를 통해 지배했다고 언급했다. 이 공포 시스템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헝가리 침공 당시 몽골군의 접근에 대한 단순한 소문만 듣고도 지역 전체가 대피했다. 이러한 처벌의 유산은 역사가들이 몽골 평화라고 부르는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 이 시기에는 무역로가 안전하고 상업이 번성했지만 잠재적인 잔혹한 보복의 그림자 아래였다. 이 시기의 중국 속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몽골의 채찍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피로 얻은 평화는 여전히 평화이다. 이러한 처벌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2019년 카라코룸 근처에서 희생자들이 동심원 형태로 배열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의례적인 처형을 시사한다. 유사한 유적지들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었으며 희생자들은 체계적인 고문과 처형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동시대의 기록들을 뒷받침하며 역사가 스티븐 POW가 몽골 통치의 근간이 된 잔혹함의 건축, The Architecture of Atrocity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제공한다. 공성 마스터, 여러 세대를 공포에 떨게 한 몽골 전술, 적을 이기려면 그들의 방식을 배워라는 종두, 공성전 동안 징기스칸에게 previously attributed 철학은 그의 혁명적인 전쟁 접근 방식을 뒷받침했다. 군사 역사의 기록에서 징기스칸만큼 체계적인 정밀함과 계산된 잔혹함으로 전쟁에 접근한 지휘관은 거의 없었다. 그의 전역은 단순히 정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심리전, 기술 혁신, 환경 조작을 파괴적인 승리 공식으로 결합한 세심하게 조율된 파괴의 교향곡이었다. 중도, 오늘날의 베이징. 공성전은 적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칸의 정교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었다. 무칼리 장군, 제너럴 무칼리의 지휘 아래 몽골군은 먼저 엄격한 봉쇄를 설정하여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도시 주변에 5만 명의 기병을 원형으로 배치하여 죽음의 고리, The Ring of Death로 알려진 것을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썩은 동물 사체와 인간 시체로 우물을 오염시켰는데, 이는 그들의 상징적인 전술이 되었다. 선종 황제, Emperor 슈안종가 이끄는 금나라 방어자들은 물이 독성으로 변하고 질병이 붐비는 도시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중국 연대기에 따르면 식량이 바닥나자 절망적인 주민들은 도시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부터 시작하여 식인 행위에 의존했다. 공성전은 74일 동안 지속되었고, 도시가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몽골인들은 도망치려 했던 6만 명의 민간인을 처형했다. 중국 시인 이창명, 리창밍은 거리는 피로 붉게 물들고 탑은 연기로 검게 타올랐으니 하늘조차 그 광경에 눈물 흘리는 듯 했다고 썼다. 우르겐치 학살은 몽골 공성전의 진화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징기스칸의 아들 차가타이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몽골 공병대는 아무다리아 강을 돌려 도시를 범람시켰고 수천 명을 익사시킨 인공 호수를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포획된 중국인 기술자 리시가 설계한 새로 개발된 역회전 투석기를 사용하여 불타는 나프타 용기를 성벽 너머로 발사했다. 이 기계들은 90kg의 발사체를 200m 이상 날려 보낼 수 있었다. 물과 불의 조합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혼란을 야기했다. 아랍 역사가 알나사위는 하늘에서는 불이 비처럼 내리고 땅은 피의 호수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도시의 추정 인구 120만 명 중 제국의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약 5만 명의 장인들만이 목숨을 건졌다. 이 생존자들 중에는 유명한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그들은 살인의 수학을 가져왔고 고통의 정밀함을 가져왔다고 썼다. 칸의 대량 살상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교화되어 군사 역사가들이 오늘날 몽골의 체계적 제거 프로토콜, The Mongol Protocol of Systematic Elimination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호라즘 제국 정복 동안 그의 군대는 죽음 세기, The Counting Death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1021년 4월 니샤푸르 함락 후 톨루이 사령관 커맨더 톨루이은
170만 명의 인구를 10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은 다루카치라고 불리는 몽골 장교의 감독을 받도록 명령했다. 9명은 죽임을 당하고 1명은 증인으로 삼기 위해 살려두었다. 선택 과정 자체가 심리적 고문이었다.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분리되었고 생존자들은 공포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선택되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그들은 상인들이 동전을 세듯 시체를 세었다고 썼다. 살육에 대한 이러한 수학적 정밀함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다양한 처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량을 포함했다. 문화 중심지의 파괴는 몽골 전략가들이 문화 말살의 9가지 원칙이라고 부른 것을 따르며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1120년 3월 부하라에서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도시의 그랜드 칼란 모스크로 들어가 자신을 신의 징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스크의 대리석 기둥은 체계적으로 해체되어 몽골 말의 여물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어서 도서관의 귀중한 필사본을 말의 뗄감과 마구간, 깔지프로 사용했습니다. 저명한 의사 알라지의 의학서적은 몽골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센 다른 12.347점의 학술작품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위대한 시인 루다키의 원본 필사본은 학자들 앞에서 한 페이지씩 찢어졌고 학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부하라 도서관의 파괴로 이슬람 의학이 수세기 동안 퇴보했다고 추정합니다. 살아남은 이슬람 학자 알무스탄시르는 그들은 단지 사람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기억 자체를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칸의 환경전쟁은 1221년에서 1234년 사이에 대기근 작전으로 알려지게 된 금나라에 대한 원정 중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부타이 장군 휘하의 몽골군은 3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북중국의 농업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500마일 방향의 농작물을 불태워 중국 연대기에서 검은 띠라고 부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2단계는 시체와 몽골 샤먼들이 개발한 투구꽃과 썩은 말 피가 포함된 특별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2000개가 넘는 우물을 오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가축 제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들은 성에서만 약 270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했습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허난성에서는 인구의 90%가 이후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원나라 역사가 요수 야오수이는 몽골 말이 밟고 간 곳에는 100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작전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2019년 고고학 연구에서 광범위한 식인 풍습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사람의 뼈에서 도살 및 요리의 명확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공성전의 기술 혁신은 몽골의 특기가 되었으며 정복된 영토에서 모집된 엘리트 기술자 집단인 백광이라고 불리는 특별 핵심 부대가 관리했습니다. 바미안 공성전에서 포로로 잡힌 중국 공성 전문가 왕 거핑, 왕 지핑이 이끄는 징기스칸의 기술자들은 화약 장약을 사용하여 충격을 증폭시킨 개량된 공성추인 천둥 박치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전통적인 몽골 철 세공 기술과 중국의 폭발물 기술을 결합하여 한 아랍 연대기 작가가 불을 뿜는 철의 야수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성추는 200명의 인력이 작동해야 하는 바퀴 달린 플랫폼에 장착되었고 40톤의 힘에 해당하는 충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청동과 철로 보강된 성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도 채 안 되어 도시의 정문을 무너뜨렸다고 전해집니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 라시드 알딘이 1000개의 북소리보다 크다고 묘사한 그 소리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켜 발크와 메르부를 포함한 몇몇 다른 인근 도시들은 무기를 보기도 전에 항복을 제안하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카이펑 공성전에서 활용의 개발은 여러 혁신을 결합한 또 다른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몽골 장군 수부타이와 중국인 기술자 리시의 지휘 아래 그들은 군대의 전통적인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소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몽골 연금술사 쿨란이 만든 초석, 유황, 그리고 정제된 인체 지방의 정교한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밤을 낮으로 바꾸는 불꽃 용에 대해 묘사합니다.
금나라 수비대장 가홍, 지하홍은 그의 일기에 그들의 불을 뿜는 기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성벽을 종이처럼 만들었고 우리의 가장 용감한 전사들을 아이들처럼 도망치게 했다고 썼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너무나 심각하여 최종 공격 중에 3,000명 이상의 수비대가 용을 상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칸의 군대는 또한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능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술을 통해 심리전을 개척했습니다. 볼로하이 공성전 동안 그들은 젠징잔 또는 영혼을 뒤흔드는 화살이라고 불리는 특별히 고안된 화살을 사용하여 비행 중에 무시무시한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몽골 무기장인 카라카이가 개발한 이 화살들은 비행 속도에 따라 다른 음정을 내는 속이 빈 뼈로 된 방을 포함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수비수들은 실제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종 자신의 위치를 버리곤 했습니다. 중국 군사 필사본에서는 이를 귀신 울음 화살이라고 부르며 송나라 장군 망공은 그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볼로하이 근처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이러한 화살 몇 개를 발굴하여 그들의 정교한 디자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파괴의 규모는 종종 몽골 지휘관들이 공포의 산술이라고 부른 것을 따라 최대의 영향을 주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1221년 2월 메르부시가 함락되었을 때 툴루이칸은 사망자를 세는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몽골 장교들은 각 시체에서 정확히 한쪽 귀를 잘라내도록 명령받았으며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구별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130만 개의 귀가 몽골 행정관들에 의해 꼼꼼하게 분류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기록은 경고의 의미로 다른 도시들에게 보고되었고 귀는 주저하는 통치자들에게 증거로 보내졌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수학이 공포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었다. 칸의 개인 비서인 야율 초제 옐루추카이는 징기스칸이 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계산 방법을 특별히 지시했다고 기록하며 숫자는 소문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칸의 군대는 또한 현대 역사가들이 전략적 마비교리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경제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026년 탕구트 제국에 대한 작전 동안 제베 장군의 지휘 아래 그들은 몽골 전략가들이 편찬한 파괴서라는 상세한 3권짜리 매뉴얼에 따라 관가의 시스템, 염전, 비단 생산센터를 특별히 파괴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주요 경제 거점의 식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역로를 지도화하고 생산센터를 문서화했으며 도시 간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서하의 수도 중흥에서 그들은 물리적 기반 시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바치는 황색 비단을 염색하는 비밀을 아는 모든 장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 전략은 인구가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더라도 그들의 경제가 여러 세대 동안 마비될 것을 보장했습니다. 중국 관리 이시종 리시종은 그들은 상업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썼습니다. 탕구투 유적지의 고고학적 증거는 신중한 파괴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물은 단순히 독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용을 막기 위해 용해된 청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몽골 공성전의 정교함은 송나라에 대한 원정 중의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양 공성전에서 몽골군은 그들이 고용한 무슬림 기술자들이 개발한 가장 파괴적인 혁신인 천둥 폭탄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기 수류탄에는 화약과 파편이 들어있어 성벽을 뚫을 수 있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송나라 수비대장 유찬화, 리우찬후아는 천둥 폭탄이 떨어졌을 때 심지어 대지 어머니들도 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몽골군은 또한 이곳에서 포로로 잡은 아이들을 종종 절단되었지만 살아있는 채로 도시 안으로 투석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군사 연대기 작가 왕죽시은 아이들의 비명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부서뜨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몽골 전쟁의 환경적 영향은 너무나 심각하여 실제로 지역 기후를 변화시켰습니다. 호라즘 제국에 대한 원정 동안 페르가나 계곡의 관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환경 역사가들이 지금은
몽골 사막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1223년의 페르시아 농업 기록은 몽골 군대가 고대 관가의 시스템을 파괴한 후 이전에 비옥했던 지역이 전례 없는 가뭄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중앙아시아 호수 바닥 퇴적물에 대한 최근 지질학 연구는 이 기간 동안 증가된 건조함과 토양 황폐화로 특징지어지는 상당한 기후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몽골 원정의 심리전 측면은 생존자들이 공포의 서라고 부른 것에 신중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훌라구 칸 휘하의 바그다드 공성전에서 그들은 나이와 성별로 정리된 해골 피라미드를 전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교한 테러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연대기 작가 이븐 알라티르는 그들은 건축가들이 돌을 배열하듯이 죽음을 배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그들은 이전 학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도시 지도자들에게 보냈는데 종종 증표와 함께 보냈습니다. 한 도시에서 온 귀 한 봉지, 다른 도시에서 온 피에 젖은 어린이 장난감 등입니다. 심리적 영향은 너무나 심각하여 동시대 기록들은 몽골군의 접근 소문만 들었을 뿐인 도시들에서 집단 히스테리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테러 전술의 장기적인 효과는 역사가 데이비드 모건이 트라우마를 통한 팍스 몽골리카, Pax Mongolica through Trauma라고 명명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1160년경에는 몽골군이 온다는 단순한 소문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침공 동안 많은 마을은 몽골군과 맞서기보다는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헝가리 연대기 작가 라구스는 몽골의 공포는 그들의 말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배력은 너무나 완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수세대 동안 어머니들이 몽골군이 온다고 속삭이며 우는 아이들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의 유산은 즉각적인 영향을 훨씬 뛰어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몽골의 체계적인 파괴 접근 방식은 수세기 동안 군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티무르 타머레인 때는 몽골 방식을 명시적으로 자신의 원정에 적용했으며 심지어 나폴레옹도 몽골의 공성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오스만 군사 이론가 나수 알마트라크치는 1920년에 몽골인들은 세상의 공포가 어떤 검보다 강력한 가장 위대한 무기임을 가르쳤다고 썼습니다. 엘리트 발살의 기술, 징기스칸의 계층 파괴 전략, 정복의 그림자 속에서 징기스칸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훨씬 뛰어넘는 권력 파괴 방법론을 완성했습니다. 지배 계급을 제거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정확하면서도 잔인했으며 그의 원정을 직접 목격한 아랍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에게 군주의 외과의사라는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귀족 계층의 체계적인 해체는 몽골 정복의 특징이 되었으며 너무나 철저하게 실행되어 많은 사회가 침공 이전의 사회 구조를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220년 호라즘 샤 무하마드 2세의 운명은 저항하는 통치자들을 다루는 칸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샤가 몽골군과 맞서기보다는 도망친 후 징기스칸은 대사냥으로 알려지게 된 작전을 시작했고 샤를 추적하는 유일한 임무를 띠고 최고의 병력 2번 1000명을 배치했습니다. 추격은 9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샤는 결국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난민으로 사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는 샤의 죽음을 듣고 칸이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를 나의 문지기로 삼아 세상이 강한 자가 얼마나 멀리 추락할 수 있는지 보게 했을 것이다. 1225년 중도 베이징 함락 당시 진나라 귀족들에 대한 처우는 귀족 제거의 체계적인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장교들은 각 계급별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귀족 가문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종 황제는 최고위 관리들부터 시작하여 2000명의 황실 인물들이 체계적으로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족은 왕실의 피를 흘리지 않는 고귀한 죽음으로 여겨지는 펠트 양탄자 아래에서 질식당했고 하급 귀족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사로잡힌 통치자들의 굴욕은 종종 정교한 의례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1227년 탕구트의 통치자 헌종 황제가 항복했을 때 징기스칸은 그에게 9번의 굴복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황제가 칸의 말 앞에 9번 기어가면서 매번 이마를 땅에 대는 굴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모인 탕구트 귀족들 앞에서 거행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전 황제에게 침을 뱉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원세에 따르면 이 의식은 몽골 샤먼들이 왕권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꺾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적 생존 관행은 몽골 통치 아래에서
예술 형태로 승화되었습니다. 부하라 약탈 후 도시의 통치위원회에서 정확히 7명의 구성원이 목숨을 건졌는데 각 방위마다 1명씩,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에 남을 1명이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값비싼 옷과 말을 지급받은 뒤 몽골 정복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 각기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랍 역사가 알-나사위는 한 생존자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든 죽음을 지켜보고 모든 비명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강제 결혼과 인질 잡기의 전략적 활용은 몽골이 정복한 영토를 통제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209년 위구르 왕국 정복 후 징기스칸은 피해 사슬 체계라고 알려진 것을 도입했습니다. 27개 귀족 가문은 맏딸을 몽골 사령관의 아내로 보내야 했고 아들들은 칸의 친위대에서 복무하는 인질로 잡혔습니다. 위구르 역사가 마흐무드 알카슈가리는 그들은 어떤 쇠사슬보다 강한 결혼의 사슬로 우리를 묶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체계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1220년까지 몽골 군사사령관의 40% 이상이 왕족 인질을 개인 시종으로 두었습니다. 북중국 정복 당시 여진족 귀족들에 대한 처우는 몽골 인질 정책의 정교한 본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붙잡힌 각 귀족 가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처형당하고, 한 무리는 몽골로 인질로 끌려가며, 한 무리는 엄격한 몽골의 감독 아래 그들의 이전 영토를 관리하도록 남겨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운명의 체계는 두려움과 실질적인 필요성을 통해 복종을 보장했습니다. 와유 관리는 그들이 푸줏간 주인이 고기를 찢듯이 가족을 찢어 각 조각이 그 목적을 달성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심리적 정교함은 1221년 조지아 귀족들에 대한 처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즉각적인 처형 대신 사로잡힌 귀족들은 몽골인들이 왕국들의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굴욕적인 임무에서 서로 경쟁해야 했고 패배자들은 처형당했으며 승리자들은 그 처형을 직접 수행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조지아 연대기 작가 바실리는 그들이 왕을 광대로, 왕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관행은 귀족들의 연대감을 파괴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1236년 몽골인들이 돌아왔을 때 몇몇 조지아 귀족 가문들은 그들의 옛 동료들에 맞서 몽골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1228년 캠페인 동안 거란족 엘리트의 운명은 몽골인들이 지위 상징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족 포로들은 의례복을 거꾸로 입고 몽골 말의 마구간을 청소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인장은 녹여져 말고삐로 재주조되었고 의례용 무기는 요리꼬치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란 역사가 이신천은 그들이 귀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귀족성 자체를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증거는 귀족 휘장의 의도적인 훼손과 지위 상징에 대한 굴욕적인 변형의 신중한 보존을 보여줍니다. 사로잡힌 엘리트들의 상징적 굴욕은 송나라와의 전쟁 동안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사령관들은 귀족 죽음의 7단계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는 처형 전에 지위 상징을 벗겨내는 신중하게 안무된 과정이었습니다. 송나라 귀족들은 먼저 평민의 옷을 입도록 강요당했고 다음으로 머리를 몽골식으로 잘랐으며 제로 의례적인 얼굴 표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 기록을 불태우고 조상 제단을 파괴하고 개인 인장을 훼손하며 마지막으로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에 의한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송나라 연대기 작가 자오공은 각 단계가 단지 위험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정성스럽게 길러온 권위를 제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호라즘 엘리트들에 대한 처우는 최하위 하인들을 그들의 이전 주인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위치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전 귀족들은 이제 그들의 옛 노예들이 점령한 그들 자신의 궁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아랍 역사가 입은 엘라티르는 그들이 단지 강한 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순한 자들처럼 살도록 강요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르겐치 궁전 유적지의 고고학적 증거는 귀족 포로들이 새긴 낙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한때 수천 명을 지휘했던 나는 이제 내 마구간을 청소했던 자에게 절한다는 가슴 아픈 문구도 있습니다. 종교적 굴욕은 티베트 불교 왕국에 대한 전쟁 동안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
몽골 사령관들은 고위 라마들에게 의례복을 거꾸로 입고 신성한 경전을 거꾸로 암송하면서 말들을 위한 축복 의식을 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티베트 연대기 작가 최펠은 32명의 고위 종교 관리들이 의례용 모자에 몽골 물품을 싣고 운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너무나 깊어서 일부 수도원은 몽골 군대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전을 불태웠습니다. 엘리트에 대한 심리전은 사로잡힌 통치자들의 자녀들에게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린 귀족들은 종종 몽골 캠프에서 길러지며 자신의 문화를 경멸하도록 배웠고 그 후 고향의 행정관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아르메니아 연대기 작가 키라코스 오브 간자크는 10년간의 포로 생활 후 돌아온 한 어린 왕자가 몽골 악센트로 모국어를 말했고 몽골 복장 외에는 어떤 것도 입으려 하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문화적으로 이방인이 된 세대의 귀족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몽골의 효과적인 통제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제국은 칼과 화살뿐만 아니라 공포로도 건설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속삭여지는 것만으로도 아직 건드리지 않은 제국들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전략과 잔혹함에 비할 데 없는 이러한 조화가 그를 역사 속에 새겨 넣었으며 그는 세상을 해체함으로써 재편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섬뜩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왔고 파괴했으며 불태웠고 살육했고 약탈했으며 떠났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들에서 배웁니다. 안녕히 계세요.